20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명철. 그 이름은 서류 어딘가에 인쇄되어 있을 뿐 입 밖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고, 누군가 나를 부를 때도 그저 동무 혹은 경호원이라는 호칭으로 대신되었습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곽 경호를 맡았고, 그 자리에서 말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도자의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직업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귀에 무전기를 꽂고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지정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설이 시작되어도 나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시선은 사람이 아닌 위협을 향했고, 내 귀는 대화가 아닌 이상 신호를 들었습니다. 감정은 허락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은 괜찮은지. 처음엔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질문들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나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나는 그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도구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구였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작동하고 필요 없을 때는 보관되는 존재. 내 감정, 내 꿈, 내 욕망 같은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임무가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밤이 되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욕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은퇴하는 것.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고 검은 정장을 벗고 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늙어가는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55이 되던 해에 나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입 밖에 냈습니다. 동무, 우리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함께 근무하던 리 동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경호 경력도 더 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리 동무는 한참을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려놓는다. 그게 뭔지 아나? 예? 여기선 은퇴가 없네. 자네도 알잖나. 그의 말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경호원에게 은퇴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동선, 일정, 경호 체계, 비밀 동선까지. 그런 사람을 그냥 풀어줄 리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알던 동료들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지방으로 전출되거나 아예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처음엔 승진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리 동무는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기억하나? 작년에 사라진. 예. 그 친구 딸 결혼식 사진 보여주더니 일주일 뒤에 안 보이더군. 승진했다고 했지. 근데 자네 그 후로 소식 들었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 동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그림자야. 명철 동무.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법이지.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손자를 안았습니다. 3살배기 아이는 내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랑 놀아줄 거야.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함께 놀자.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가 올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경호 임무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상급 간부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명철 동무, 오늘부터 특별 임무에 배치되었네. 특별 임무라면? 내부 검열이야. 자세한 건 3층 보위부 사무실로 가게. 경호가 아니라 검열. 그 단어가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3층 사무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더미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책임자는 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명철 동무는 앞으로 동료 경호원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보고할 것이네.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 기록하게. 동무들을 감시하라는 말씀입니까? 감시가 아니라 보호야. 우리는 내부의 적을 가려내는 거네. 혁명을 지키는 일이지. 혁명을 지키는 일. 그 말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도자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부를, 동료를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임무는 김동무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5살 어렸고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는지, 쉬는 시간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일주일 뒤 김동무는 휴게실에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배급이 줄었던데 집에서 애들이 배고파한다고 하더라고. 그뿐이었습니다. 불만도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걱정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김윤도 동무 배급 체계에 대한 불만 표출, 체제 비판 가능성 주의 요망. 보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손을 씻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물이 차가웠지만 손은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김동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것을. 충성이라는 말 뒤에 숨은 건 신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내가 알던 북한도 군인으로서 지켜온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낯선 곳에 서 있었고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동무가 사라진 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양심은 사치이고 망설임은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작은 말실수를 큰 문제로 키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능숙해졌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라고 명확히 발언했습니다로 적으면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였으므로 쓰면 조치가 빨라졌습니다. 최동무는 휴게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었습니다. 최윤도 동무, 업무 중 잦은 한숨, 체제에 대한 피로감 추정. 박동무는 가족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었습니다. 박윤도 동무, 개인적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 임무 집중도 저하우려.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졌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체제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 할 테니까. 그 말은 편리했습니다. 죄책감을 지우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어느 날 책임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강명철 동무, 요즘 보고서 수준이 올라갔네. 확실하고 정확하고 주관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런 동무가 필요해. 흔들리지 않고 충성만 남은 사람 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었지만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점점 체제에 잘 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법을 익히고 감정을 죽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경계했고 나는 그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사라진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동무, 최동무, 박동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말한 것, 한숨을 쉰 것, 가족 사진을 놓은 것. 나는 그들을 지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손을 씻어도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가 내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잡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나쁜 사람 잡는 일을 해. 우와, 멋있다. 할아버지 영웅이네. 영웅.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적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알던 강명철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승진했습니다. 내부 검열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었습니다. 상부는 나를 신뢰했고 더 높은 등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외 시찰 일정, 비밀 동선, 보안 계획까지 공유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기밀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고위 간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명철, 동무, 안께.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러시아 방문을 하신다네. 자네는 현지 보안 사전 점검팀에 합류할 것이야. 영광입니다. 하지만 영심하게. 이 정보는 절대 기밀이네. 누설되는 순간 자네와 자네 가족 모두 끝이야.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선표, 경우 인원 배치도, 비상탈출 경로, 현지 협력 인사 명단. 모든 것이 정밀했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맨 뒤에 붙어있는 문서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내부 위험 인물 명단 최근 3개월 처리 내역. 나는 손을 떨며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김동무, 최동무, 박동무,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그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상 검증, 불합격, 재교육 조치, 가족 연좌, 지방 이송, 연구, 격리, 처리 완료. 처리 완료. 그 단어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지도자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시스템의 부품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는 복종이었습니다. 혁명이란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진짜는 통제였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무엇을 지켜왔습니까?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의 벽을 지켜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지 않은 영혼. 나는 누구입니까? 강명철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매주 누군가 사라졌고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무가 소집되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은퇴를 꿈꿨던 그 사람. 나보다 2살 많고 경호 경력도 더 긴 베테랑. 아침에 출근했던 그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 동무, 끌려갔대. 왜? 누가 알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이 동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텅 비었고 개인 물품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책임자에게 불려갔습니다. 강명철 동무, 앉게.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윤도 동무 아나? 예, 압니다. 그 동무와 자네 가까웠지? 같이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깝진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누군가 봤다던데. 자네 둘이 휴게실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걸. 업무 관련 대화였습니다. 무슨 대화였나? 경호 동선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펜 소리가 귓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강명철 동무, 자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지. 의심받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네도 의심받는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가보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도 이곳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졌고 한 번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언젠가는 나돌이 동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 하지만 이 체제를 떠나면 나는 배신자가 되고 조국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손자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고개 숙이고 동료를 팔고 양심을 죽이며 사는 삶. 그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양심을 기준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인간으로. 탈출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시찰 사전 점검팀에 포함된 것이 기회였습니다. 나는 현지 동선을 외우고 비상 탈출 경로를 암기하고 국경 근처 지형까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경호원으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제는 탈출을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나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내 무릎에 앉아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다녀올게.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전 점검 셋째 날, 나는 혼자 외곽 경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팀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국경까지는 도보로 6시간. 나는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새벽녘, 나는 남한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20년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서울 어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형광등 아래 녹음기가 돌아가고 2명의 조사관이 나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명철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곽경호원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20년 넘게.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군요. 예. 나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동선 경호 체계, 내부 숙청 명단,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조국의 비밀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윤도라는 동료도 계셨다고 했죠? 예.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하루는 있었고 다음 날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다른 동료들은요? 김동무, 최동무, 박동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말할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감시했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국 사라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다.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제공받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계.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착이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남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거리.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벗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꿈을 꾸었습니다. 리 동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명철 동무, 왜 나를 지키지 못했나? 김 동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사과했지만 꿈속에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탈북민 지원시설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경호하고 감시했던 내가 이제는 탈북민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보고서를 쓰지 않았고 그저 안전하게 지켜주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0살 정도 된 젊은 탈북 청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북에서 뭐 하셨어요? 경호원이었네. 와, 진짜요? 누구 경호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정은 외곽 경호.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그럼 엄청 높은 자리셨네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였지. 왜 나오셨어요? 나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람으로요? 응. 거기선 사람이 아니었거든. 도구였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을 죽이고, 동료를 팔고. 그렇게 살았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거기선 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죠. 나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여긴 다르네. 자네는 자네 생각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자유야.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젊은 탈북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북에서의 삶, 경호원으로서의 세월, 탈출의 결심,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네. 20년 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었어. 동료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있는 게 감사하네. 늦었지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경홀한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진짜 충성이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살았던 나는 늦게나마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